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하지만 백신 접종이 무색할 만큼 확산세는 여전히 무섭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시름은 아직 깊기만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소상공인의 위기, 대책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주민욱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이재영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손중호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태욱 광주경실련 자치분권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오늘 소상공인의 위기와 대책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소상공인 하면 규모가 작고 또 생업을 위해서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상공인의 범주를 정확하게 어디까지 봐야 할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현황도 좀 궁금한데요.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기준은 제조업 10인 미만 종사자, 유통 서비스업 5인 미만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매출액 기준으로 음식업 10억 이하, 유통 서비스업 50억 이하, 제조업 120억 이하의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가 97,000, 전남이 11만 5천, 합이 21만 2천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종사자 수를 포함하면 한 45만에서 50만 정도가 소상공인업에 종사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종사 인원, 사업장 규모, 또 매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소상공인을 정해놓고 또 우리 지역에는 21만 사업장이면 꽤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덧붙여서 김태욱 위원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전문위원께서 소상공인 현황을 기업 규모와 함께 정확히 잘 짚어주셨네요. 근데 네. 덧붙이자면 우리가 기업을 좀 정의할 때 보면 자산 총액으로 좀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 대기업, 중견기업,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소기업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 그리고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광주 지역하고 전남 지역 업체 수를 소상공인 업체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재 코로나 있기 전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한번 제가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규모하고 대동소이하네요, 광주는. 그런데 이제 전남 지역은 2018년도에 한 12만 3천 개 정도였는데 최근은 11만 5천 개로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폐업을 하는 아마도 사업장들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늘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확산되는 바람에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신용카드 승인액도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우리 경제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서 그래도 제조업 투자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비 위축이 심합니다. 자, 이렇게 실물 경제 불확실성 또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에 대해서 주민욱 부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비대면 경제 활동 증가 등으로 이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주요 상권의 유동인구 및 이 대중교통 이용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만 광주 지역은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 충격의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소비 심리 위축 및 매장 방문 기피로
자영업은 매출액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업종별로는 각국 출입국 제한, 또 각종 행사의 취소 및 연기로 관광 숙박업의 업황이 특히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72.2%의 매출액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 증가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 광주 지역의 자영업 특성상 전자상거래 실적이 미비하여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이 6.0%인데 광주는 3.4%에 불과합니다. 또 한국은행 광주 전남부부 7월 분석 자료에 의하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가 61.4%, 또 자금 지원 확대가 58.4%로 이로 인해 휴폐업을 고려하는 비율이 30.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업 증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현재 통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폐업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감안한다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또 체감하는 피해들은 우리 손종호 회장께서 또 잘 알고 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지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년 넘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5단계, 2단계, 또 2.5단계로 강화되고 또 해제를 반복하면서 사실 업종과 시설에 따른 차이는 약간 있겠죠.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그 밤 늦은 모임은 아예 그냥 사라져버리고 또 5명 이상 약속은 정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순환이라는 게 식당 손님들이 많아야 또 거기에 따른 식자재도 파는 시장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좀 더 활기차고 장사가 좀 잘 될 건데 그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여파가 미치는 게 아주 큽니다. 네. 지금처럼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자영업자와 우리 상인들의 피해는 사실 불을 보도 뻔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식재료 위주로 취급하는 전통시장 그래도 그럭저럭 좀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지만 그 타격은 네.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습니다.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앞서 말씀 중에서도 광주 지역 자영업만의 특성상 특히 업종상 이런 피해들이 조금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도 그렇고 관광 숙박업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습니까? 업종별로 피해 현황을 좀 짚어주시죠. 김태욱 위원장께서. 네. 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고위험 다중시설이라고 딱 분류가 되어 있지만 우리 주변에 고위험 다중시설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네. 전체적인데 이제 굳이 그걸 짚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그런 곳이라고 보통 인지되는 곳이라면 우리가 이제 방문 판매 업체라든지 물류 및 콜센터, 그다음에 대형 학원, 뷔페, 식당, 목욕탕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시설 유형별로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헌팅폰차라든지 감성주점, 그 유흥시설이라고 그러면 유흥주점에 있는 단란주점, 콜라텍 이런 부분, 그다음 여가시설은 놀이연습장, 체육시설은 실내 집단 운동을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공연시설은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위험 다중시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위험 다중시설은 특히 만약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또 이에 따라 제재를 좀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데요. 사업자 이용자들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 제재를 집합금지라는 제재를 또 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피해 대상 현황을 우리가 볼 때 이번 아직 우리가 제4차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제4차 재난지원금을 아직 우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집중적으로 그런 고위험 다중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4차 재난지원 대상금의 핵심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이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소상공인, 그러니까 프리랜서 및 우리가 특고로 얘기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그다음에 법인 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이제 빈곤층, 그다음에 생계곤란 노점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고위험 다중시설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장 큰 현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고위험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 주민옥 부장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은 사실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 지난 2020년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으로 15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정명령을 통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작년 하래 문을 열었던 날보다 문을 닫았던 날이 더 많을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2주 동안 관내 소상공인 6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매출액이 50%로 감소했다는 응답이 43.3%였으며 매출액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중 이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이 포함된 서비스업이 46.3%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서비스업. 네, 그리고 뭐 매출 감소는 50% 이상 급감을 했다라는 네. 설문 조사 결과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 또 그런 타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간혹 뉴스에서 또 훈훈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뭐 서울 마포구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가 형편 어려운 그 형제한테 공짜로 이렇게 치킨을 대접해온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아직 그래도 대한민국이 살만한 곳이다라는 걸 잠시 동안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소상공인들 보면 그래서 참 대단한데, 자, 가장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뭐 패널분들이 나오셨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손정훈 회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장사를 하는 우리 상인들의 가장 큰 고충은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사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자영업 비율이 참 2배가 넘는 그 27%에 달하고 있어요. 사실 참 높은 비율입니다. 근데 현재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 비율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예. 사실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버는 것은 좀 수입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보증금 까먹기 이런 지금 형태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상인들이 그 부지기수가 그중 가장 큰 고충이 뭐냐 하고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가게 임대료 문제입니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가 그런 현실을 어떻게 힘든 부분을 풀어내야 되냐. 사실 장사가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월세는 그대로 내야 되는데 되든 안 되든 내야 되는데 네. 이런 고충이 많다는 겁니다. 네. 장사 안 되는 것. 네. 장사가 잘 되면 다 해결된 문제지만 장사가 안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제 거기에 가게 임대료라든지 또 세금 이런 것들이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밖에 김태우 위원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걸 이제 정확히 또 수치로도 이렇게 한번 보면 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그 소상공인 업종별 체감 지수가 보통 그걸 이제 BSI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부분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그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소매업 등에서 소상공인 전체 BSI 지수가 코로나19 장기 여파 때문에 계속 그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게 네. 이제 실제적인 지표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그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작년에 그 통계치를 하나 냈는데 실태 조사를 했는데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그야말로 생존 절벽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난 그 피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가장 큰 고충은 아무래도 이제 장사하는 그 예를 들면 제약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장사하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또 그런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뭐 정부에서 큰 금전적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그런다면 현재 재정상에 여건상에 그렇다면
영업 시간 제한 같은 이런 문제라도 조금 어떻게 이렇게 풀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장사 여건을 그래도 조금 더 완화해서 좀 풀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거의 생존권을 박탈되고 한계에 이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 광주 지역 자영업자들이 또 방호복 입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오죽하면 우리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나섰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어려움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재영 전문위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이슈를 다 집어삼켰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거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위급하더라도 코로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또 진실도 또 우리가 또 간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급격한 사회 변화가 좀 심각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영세한 사업 규모, 또 을들의 과도한 전쟁, 플랫폼 사업자의 어떤 독식, 또 자영사업자의 기술 부족, 또는 뭐 사회적 신뢰 부족, 아까쯤에 뭐 모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월세, 예? 뭐 종업원 인건비 뭐 상승, 뭐 아까쯤에 또 중복돼서 이야기합니다만은 고정성 비용의 누적 적자, 아마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뭐 힘들죠, 사실은. 뭐 그런 내용들에 더 정점을 찍는 경우는 이제 200~300평 정도 규모의 어떤 실내 어떤 스포츠 사업자의 경우는 임대료, 인건비, 장비 구입, 뭐 이런 어떤 그 돈을 상당히 끌어다가 뭐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 같은 경우는 거의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의 상황에 내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위를 하거나 뭐 법적 투쟁을 벌이거나 극단 선택을 하는 경우도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피해는 그 원격 수업의 대학교 상권,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뭐 장례업, 애식장업, 관광단지 내 상인 이런 분들이 피해가 굉장히 컸죠. 여하튼 그 중심 상권에 좀 중대 규모 시설형 사업자의 고충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한 가지 악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그래서 버티다 이런 것들이 악재가 겹치고 가중돼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요인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손중호 회장께서도 들으시면서 뭐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우리 소상공인들이 털어놓은 그 어려운 이 상황은 많습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제한을 제발 좀 풀어달라, 이런 목소리가 아주 크죠. 어떤 점주는 1년 넘게 강제 상황을 지금 지키다 보니까 이 수입이 좀 막힐 지경이 돼 있다. 제발 규제 좀 풀어달라는 그 울음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죠. 그런 점을 좀 많이 참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과 그 점주들의 불만이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 영세 자영업자들 가운데 영업신고증만 있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사실 제외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또 어떤 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분들의 요구는 또 어떻게 받아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등이 상당히 그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피해와 어려움의 현황,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어떤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각 그 업종별로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욕구들을 어떻게 잘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책, 먼저 거리두기의 핵심은 사실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건 아니냐라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다시 체계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 금지 시설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해서 주민옥 부장께서 좀 살펴주시죠. 네. 이 소상공인 코로나 정책 자금과 이 산무 특례 보증에서 제외된 유흥업소를 포함해서 이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우리 위원님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1.9% 고정금리 상품인데 이 대출 이자분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 기준으로 155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 중 129개 업체에 대해서 4,9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추가로 광주광역시에서 유흥업과 실내 체육시설 등 이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8월에 8차 실내 집단 운동 체육시설 83개소에 6천만 원, 또 집합 금지 시설 휴업 지원 529개소에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9월 9차에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2,499개 업체에 24억 4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집합 금지 시설에 지원한 현황을 이제 살펴주셨는데요. 자, 김태국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그 부장님께서 이렇게 미시적으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네요. 그럼 제가 잠깐 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는 작년 이제 8월에 그 수도권 시작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 금지하고 영업 제한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까지 1, 2, 3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총 한 31.4조 원 정도를 이렇게 풀어서 경기 진작을 좀 도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막대한 그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이제 갈수록 눈덩이처럼 뻗어나니까 앞으로 지원하게 될 4차 재난지원금마저도 턱없이 좀 부족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우리 섞인 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요. 근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합금지라든지 영업 제한 정책을 이렇게 통해서 손실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은 최장 이렇게 한 4개월 정도의 그 손실 보장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실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물론 이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지원액 그리고 지원 기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려서 충분한 지원책, 현실적으로 좀 충분하게 도움이 됐다라는 체감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지원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차원에서 해주셨는데,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만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2차에 이어서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산무 혜택에 특례보증융자로 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차 소상공인 융자지원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이재영 전문위원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코로나19로 그 사업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작년부터 2020년부터 광주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삼류금융지원 제도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보증, 무이자, 무상환 수수료 제도로서 무상환 수수료를 하는 제도로서 자영업자에게 최고 2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2021년에도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고 2천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요. 2년 차에 들어서서는 2차 보전 2%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저 김태욱 위원장께서도 앞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런 3차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죠. 이제 우선 경영위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산무,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의 혜택을 이제 준다는 내용으로 1,000억 원을 광주시에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러한 그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지난해 이제 광주시가 3월에
그 코로나19로 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국 최초로 지원을 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작년 12월에 한 번 더 2차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급하자마자 바로 바닥이 났어요. 재원이 적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차 이제 산무에 관한 게 지원금이 이제 지급될 예정으로 이렇게 있는데, 참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광주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좀 두텁게 갖지 못할까 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다른 중앙 부처에서 좀 관심 있게 이런 사업들을 좀 챙겨 주셔가지고 네. 함께 광주시와 좀 협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또 지자체별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또 정부는 또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의 지원책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서 정부 충분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3월 2일이었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19조 5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경을 의결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해서 이달 말부터 이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래서 이제 관심,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개요도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일단 소상공인들은 어떤 반응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손정우 회장께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작년 처음 그 코로나19 발생으로 전 국민한테 이 지원금을 한 사실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전 국민이 혼돈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재난지원금이 나왔던 상황이 딱 떠오르는데, 그때는 손님 발길이가 또 끊겼던 그런 시장이나 상점가나 그런 현실이었는데, 정말 활기찬 그 모습을 좀 찾았어요. 네. 정말 참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네. 가뭄에 뭐 단비를 만나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근데 2차, 3차는 소상공인들만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됐습니다.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이제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못 받기도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물론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 손실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불효한 면이 있었어요. 월세 겨우 내고 나면은 뭐 남는 금액이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임대인을 위한 보상금이 아니냐, 이런 말도 좀 사실 나왔습니다. 네. 예, 그나마 2차, 3차 보상 지원에서도 또 제외된 업주들의 불만은 참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사실 1차 때 같이 전 국민이 지급해서 가장 그 효과적인 것을 좀 누리면 괜찮겠지 않느냐. 그런 방안을 했으면 괜찮겠지, 이런 방안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4차 지원금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누구도 잘 모르는 거예요. 현실로 봐서는 참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려면은 빨리 좀 실행을 해서 네. 우리 상인들의 좀 보탬이 좀 되게끔 해줬으면 그런 고마움이 있습니다. 네. 뭐 1차는 전방위적인 재난지원금이어서 조금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나는 부분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면, 2, 3차는 아무래도 이제 피해 위주의 맞춤형 재난지원금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조금 제외됐던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되도록이면 빨리 필요할 때 좀 재난지원금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재용 전문위원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네. 그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의 그 명칭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3차 우리 그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자금이었죠. 이 지원금은 우리가 조금 그래도 우리가 3차 때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네. 지원 효과를 좀 세분화하고 차별화하는 그래도 진일보한 재난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집합 금지 업종이 연장된 업종이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이랄지 노래 연습장이랄지 유흥업소 이런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집합 금지 완화된 학원이나 겨울 스포츠 시설 이런 데는 4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또는 집합을 제한당하는 식당, 카페, 숙박, PC방 이런 업체에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또 일반 업종에서도 경영 위기 일반 업종과 일반 매출 감소 업종을 구분하여 여행이나 공연 업종에서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 100만 원을 지급한데 3차에서는 4억 미만의 매출 단서를 달았는데 이번에는 10억 미만으로 그 조건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합 금지 업종 4차에 걸쳐서 1년 누계 지원 합산 금액을 살펴보면 1,150만 원까지 최대로 지원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네. 4차는 최대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가면서 이제 지원을 좀 해주기 위한 노력들을 좀 담아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더 버틸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방안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 금액들이 뭐 재정은 한계가 있고 이걸 다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뭐 상공인들은 크게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번 4차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내용을 듣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태욱 위원장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4차 재난지원금의 용어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그게 이제 보니까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게 된 자영업자, 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 제도, 그리고 이제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방금 말씀하신 버팀목 자금, 그런 것으로 해서 집합금지 업소인 노래방, 헬스장,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유흥주점, 식당, 카페, PC방,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 3차한테 빠졌던 이런 부분들을 더 촘촘하게 하고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확대하는 재원이 확대하는 내용에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규모를 보면 매출 10억 미만 사업장이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은 재난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재난지원 4차 재난지원 시에는 그 보완책을 좀 이렇게 더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5인 이상 영세 사업장이 이제 지원 대상을 주느냐 마냐 했는데 이것도 좀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리두기 지침 방역 규제를 받아온 자영업자의 경우에 전기요금을 3개월간 뭐 50%를 감면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근로자 근로빈곤 소외계층으로 간주된 50만 원의 임시 생계 지원금을 또 받도록 내용에 좀 보강을 또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점상들에게도 일시적인 혜택을 좀 주게 하는 그런 촘촘하면서도 두터운 그 지원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래 또 빠진 부분이 또 없잖아 이렇게 또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통계를 좀 수치를 좀 내서 그런 부분까지를 좀 감안해서 지원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사회자가 말씀하신 그 보완책, 4차 재난지원 지급 시에는 이러한 보완책이 좀 촘촘하게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그전보다는 지원을 좀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어떤 방침 아래 다양한 이제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이후에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할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자, 주민욱 부장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예, 맞습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지원금에 비해 이게 가장 큰 금액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기존 2, 3차 재난지원금에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의 폭을 좀 확대할 전망입니다. 기존 선별지원금의 이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 또 매출의 기준, 그리고 노점상 플랫폼 노정자, 또 신규 상인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원금이라는 게 예산 규모도 봐야겠지만 또 시기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안에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완책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재정이 넉넉하다면 최대한 많이 드리면 되는 건데 이게 드릴 때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야 하다 보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매출 기준 또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 이제 따져서 줬는데 4차 지원금에서는 그래도 이런 것들 조금 더 완화하고 확대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보완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한 불 끄는데 사실 뭐 재난지원금 일정 부분 도움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채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요. 뭐 지금 1,000조에 달하고 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또 이렇게 제출하는 게 조금 정치적으로 봤을 땐 선거용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자, 이곳 일회성 지원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해서 이재영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는 뭐 일회성 지원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1년간 코로나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월별 지원은 아니더라도 분기별 지금 벌써 4차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3개월에 한 번씩은 지원해 준 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시 자영 소상공인들을 이제까지 한 번도 별로 그렇게 지원해 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전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행착오도 했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서라도 자영사업자에 대한 연구나 정보 통계를 확충하여 국민 일자리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소상공인의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좀 촘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가 두 상황에 맞물려서 자영사업자가 진짜 더블로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위기에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서 예산 운영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획기적인 그 구제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영사업자를 바라보는 어떤 의식의 전환이 상당히 절실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위기가 곧 이제 기회, 코로나가 분명히 위기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지금 이 시기에 이제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자영소상공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쭉 가져간다면 이건 이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또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손중호 회장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1,000조의 국가 채무라고 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우리 일반인에게는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국가들의 그 비율을 보면 일본은 227%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104%, 프랑스는 98%. 정말 그 깐깐한 살림을 잘 하신다는 그 독일도 61%나 됩니다. 그 통계 그런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48%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 사태와 4차 혁명 산업이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국가 채무가 48%가 좀 육박했다. 크게 염려할 건 아니지 않느냐. 사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뭐 빚을 뭐 이렇게 부담을 준다 이런 건 맞습니다. 우리 그런 건 맞는데 반면에 이제 이것도 또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내 식구가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뭐 빚이라도 내서 어떤 방법이라도 내서 자식은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식구를 살리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현재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다는 것.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48% 참 높기는 높죠. 그러나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자영업 비율이 지금 15%, OECD 국가에서 15% 미만짜리가 많습니다. 미만한 데가. 근데 우리나라는 27%입니다. 예, 이런 걸 감안했을 때에 예, 좀 깊이 있이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예, 사실 뭐 우리가 뭐 지원금 그러면 일회성이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기 상황의 그 비상대책이기 때문에 예, 그 실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일회성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현장에 있는 예, 뭐 상인들도 그걸 몸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4차 지원금이라든지 아마 그 1,000조가 넘은 지원금이라든지 이걸 가지고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지원책을 좀 강화해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상인들도 좀 활기찬 그런 생활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시기와 그리고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뭐 일회성, 뭐 일시적이긴 하나 이걸 이제 탄력적으로 지금 좀 이 시기에 많이 좀 써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책은 이제는 뭐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책을 좀 제시를 해본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주민호 부장께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지난 11월 관내 소상공인 600명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원 필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결과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38.7%로 운전자금 지원이었으며 이어서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 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어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세탁소, 카페, 음식점 등이 이 고객들과 비대면으로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체계적인 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4월부터 시범 운영 예정인 이 광주 공공 배달을 기반으로 하여 무인 주문기 지원, 또 사이렌 오더 같은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이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사전 예약 및 또 정기 구매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이 소상공인의 고정된 수입 창출과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교육 부분에서도 비대면 때문에 왜 플랫폼들을 지원했듯이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면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 시스템이나 사업장의 시설, 장비 이런 것들도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김태우 위원장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맞습니다. 방금 그 본부장께서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그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지난해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4차 재난 지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무이자 대출 정책 확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운전자금, 그러니까 경영상 자금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이자 대출 정책 자금, 곧 말해서 이제 재정을 투입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 네. 상당히 좀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대책으로서 또 하나 이제 거기에 나온 내용 중 하나가 소상공인에 대한 그 손실보상 입법을 좀 해달라 하는 내용을 그 말을 했고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사회적 거리 강화로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소상공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그 소상연합회가 작년에 그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걸 정책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정부에서 큰 그 이렇게 재정적인 그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소상공인 스스로도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 현재 그 소외가 되는 그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공공요금은 당장 지금 부닥치는 문제잖아요. 네. 그걸 임대료 내야 그 장사를 할까 하니까 그렇죠. 문을 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 와닿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하루속히 긴급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단기적으로 필요한 뭐 운전자금, 임대료, 뭐 공과금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을 좀 받되 조금 장기적인 차원의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스스로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봤으니 이후를 좀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의 노력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장 입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해주셨고요. 우리 지역을 좀 살펴보니까 순천시와 나주시, 영암, 해남군, 전남 지역의 자치단체가 별도 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웠던 골목 상권, 또 지역 경제 차원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사랑 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상품권과 관련해서의 그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영 전문위원께서도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전남 시와 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에 처한 그 시민 국민들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뭐 작년에도 아마 했고 올해 또 2차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당 10만 원 정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약간 그 단체의 장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시도를 보니까 시군을 보니까 뭐 여수, 순천, 목포, 아까쯤에 영암, 뭐 기타 시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재원을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발생하니 긴급 사업 조정을 해야 할 항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 조정으로 생긴 아마 잉여 그 예산을 아마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광주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아마 판매해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 시군에서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그 사용처 분석 결과를 순천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순천에서 마트나 정육점, 의류점, 주유소 등에서 70%를 사용했고 카페나 식당 등지에서 한 20%를 사용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재난지원소득이 자영사업자의 매출 신장에는 도움이 될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해남에서도 직접 상품권 발행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를 조사해 보니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한 사업자가 87%, 감소했다는 사업자가 12%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재난 기본소득과 또 그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뭐 온누리 상품권 이러한 그 지역에 특화된 그 상품권이 소상공인은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그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이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규명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자, 손중호 회장께서도 특히 이런 지역 화폐 사용, 상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고요. 예, 사실 그 지역 화폐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강주 경우 상생카드라는 그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요즘 상생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주에서는 올 최대 50만 원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50만 원 사용하면 10% 적립이니까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라면 참 큰 액수인데, 예, 그 효과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정말 그 고객도 10%라는 혜택을 보지만 또 상인도 거기에 따르는 매출 증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역화폐 제도는 지역민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다. 정말 그건 환영할 만한 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있음으로써 또 거기에는 지역화폐가 사용하는 그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랄까 이런 데 사용을 못하고 네. 지역민이 운영하는 소상인들 이쪽에만 운영을 가서 구매를 하게끔 사용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실타래 같은 지역 이 경제의 주역인 지역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다. 이게 뭐 한시적이 아니고 저희는 영구적으로 이런 제도가 조금 실행을 했으면 우리 지역민한테는 큰 효과를 보지 않느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 제도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일 말씀 네. 있으십니까? 이 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생카드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광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상생카드를 선구매하는 경우 50만 원권을 10% 할인된 45만 원에 구매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체크카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나면은 다음 달에 10%를 사용한 금액에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를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만 원까지 사용을 가능하게 돼 있고요. 네. 또 반가운 소식이 이번 달에 올 3월에 이 광주 상생카드가 누적 금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아, 네. 네.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 지출이 역의 유출이 아닌 지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네. 뭐 광주의 상생카드는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선도적인 어떤 그 지원과 관련해서 고객과 또 상인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제도로 굉장히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상생카드 되는 곳을 찾아서 결제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자리 잡았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광주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지역 화폐나 뭐 카드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지만 또 각 구청에서도 독립적으로 또 각기 이런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광주 북구청장이 코로나19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챌린지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알리기도 하면서 또 착한 임대료 확산을 촉구하고자 하는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록 부장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착한 임대료 운동은 지금 뭐 광주시도 그렇고 포항시, 인천시, 뭐 울산시 등 전국적으로 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는 지난해 이제 3월부터 임대료 인하를 통해 이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하고 있는데 최근 이용섭 시장께서도 이게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구명학 임대인을 만나서 이렇게 고마움도 전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또 가중되고 있고 기존과 같은 임대료를 내거나 또 폐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게 사실인데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제 지적도 있는데요. 이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 정책을 마련해서 이를 뒷받침할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걸 이제 의무화하거나 강제할 네. 수는 없지만 뭐 하나의 캠페인이라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재용 전문위원께서도 덧붙여 주시죠. 그 착한 임대료 운동은 우리 사회의 신뢰 지수를 나타내는 사회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는 동업자 정신을 가진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 가족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국가나 지역사회, 종교, 학교, 지역에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운동을 펼쳐줘야 하는데 이 리더십을 가진 계층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는 것이 좀 아쉽게 생각되고요. 네. 제가 좀 사례를 한두 개 봤었는데 외곡동에 4층의 건물주께서 뭐 1년간 그것도 임대료를 50% 깎아준 훈훈한 미담 사례를 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내가 다니는 운동 헬스장에 그림 앞에 있는데 거기는 그 슈퍼 주인이 건물주로 계시는데 2층 그 체육시설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감면 면제해주는 사례를 봤습니다. 네네.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되지 못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조금 범위가 좀 너무 확대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맞물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부다 부채 비율이 좀 낮은 그 건물주들은 그 임대료를 좀 깎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아주 높은 그렇죠. 건물주 같은 경우는 본인도 거기서 월세를 받아서 은행에 이자를 납입 위한 그런 상황인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네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가장 불공평한 경제 위기랍니다. 코로나19가. 왜? 호황 업종에 속해 있는 사람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좀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네. 이렇게 불공평한 그 경제 위기는 이제 없었다. 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익 공유제란 말씀도 한 번씩 나누잖아요. 근데 이 차제에 정말 우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함의를 도출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착한 임대 운동이 이제 확산되고 전염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료를 내릴 수는 없지만 주변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분명히 받는 분들은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에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연대 기금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고, 오스트리아 정부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우리가 타격을 입었다라는 걸 증명을 할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의 80%까지를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사례가 이렇습니다. 자, 그 밖에도 다른 나라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그 코로나19 대체 상황 중에서 재난지원금 현황을 한번 각국을 한번 주요국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네. 일단 우리나라도 1, 2, 3차 했고 이번에 4차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총 원화로 한 31조 정도를 투입을 했어요. 일본도 1, 2, 3차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816조 정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현재 5,500억 정도를 이제 5,500억 정도를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손실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이제 미질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보나 국내로 보나 똑같이 이제 재정상에 많은 것을 풀고 있지만 어려움이 좀 있다 하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그 이제 문제점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자영업자 수준이 굉장히 좀 높은 상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거의 그 사업업종 중에 종사하시는 분이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실까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영세하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출의 80%까지 이제 손실을 이제 보전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재정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코로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나 코로나로 이제 일을 그만두시거나 또는 중간에 이렇게 업종 전하신 그런 근로자들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는 70% 이상 100%까지도 이렇게 고려하는 그런 실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만 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대유행을 처방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라든지 프리랜서 소기업들에게 그 피해 일정의 부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해서 이미 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 사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신청을 받고 먼저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정산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상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까 직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옆에 사람이 그냥 금방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봤을 때 그 손실보상금 제도는 굉장히 큰 이슈적인 이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재정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갈 이런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서 적시적소에 이렇게 손실보상을 좀 미룰 수 있도록 국회가 좀 일을 해주십사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코로나19로 피해 보상을 받는 그 법제화를 좀 하루속히 좀 논의를 더 심층적으로 좀
해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줘서 우리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군요. 주민욱 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자영업자 비율이 사실은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이 소상공인에 대한 이 현금성 지원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이 해외 지원 사례를 좀 비슷한 사례를 좀 봤더니 이 재정 정책을 통해 이 자영업자와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 보증 확대, 또 현금 지급, 세금 등의 유예, 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중소기업 청해 경제 손실 재해 대출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일시적인 수익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에게 대출을 받을 경우 1만 달러까지 상환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 독일은 이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3개월간 운영비 보조 차원에서 종업원 5인 이하는 최대 9천 유로, 또 6인에서 9인 이하는 최대 1만 5천 유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 재정 정책하고 이 통화 정책 간의 이 긴밀한 이제 정책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런 지원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게 코로나 위기 대응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현금성 지원이 많다든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훨씬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다든지 뭐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사례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시적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그 해외에서 하고 있는 방안들도 한번 이제 고려해본 차원에서 아마 이제 두 분의 패널들이 이런 해외 사례들을 언급해 주셨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벚꽃이 또 피기 시작하고 올해도 벚꽃을 차 안에서만 지나가면서 봐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봄은 왔고 또 봄만 되면 우리 지역에 정말 많았던 축제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게 벌써 이제 1년이 지나버려서 조용하게 이런 그 봄이 왔다라는 거를 잘 못 느끼고 또 지나가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런 지역 축제만한 게 또 없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와주고 와서 함께 즐겨주고 이러면서 또 소상공인들이 돈도 벌 수 있고 수익도 창출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개최에 대해서 뭐 희망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은 좀 섣부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재용 전문위원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작년 1년 동안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가 반하는 행동을 하면은 마치 사회적인 큰 악으로 우리가 취급당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우리가 그 스포츠 관람도 아마 10% 그 좌석 판매, 네. 20%, 30%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그 코로나의 그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중단하는 그런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뭐 겨울 스포츠 뭐 배구장에서도 뭐 코로나19로 관람객 그 중단, 관람 중단 사태가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봄은 왔습니다. 뭐 꽃도 피고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봄꽃 축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사실 아무도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좋은 방법을 좀 모색하고 또 코로나가 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접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안정화가 좀 정착이 된다면 조심스럽게 봄꽃 축제를 열리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라는 시기 또 방역이 철저해서 조금 방법의 전환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로 이렇게 나온다면 충분히 뭐 지역 축제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셨는데요. 김태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축제라고 그래서 이제 봄꽃 축제라고 그래서 생각. 저도 이제 우리 고장의 그 대표적인 봄꽃 축제를 좀 찾아봤어요. 아, 네. 몇 군데 저도 다녀봤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신안 튤립 축제, 엄청 좋지 않습니까? 네. 보성 뭐 다양 축제라든지 담양 인근에 가까이 있는 담양 대나무 축제, 한평 나비 축제. 근데 저도 이런 것들 다녀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그 코로나19 이전엔 인산이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에 치여가지고 정말 사람 구경을 하러 왔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경관을 보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인산이를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만큼은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상공인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주변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황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뭐 매스컴에서 얘기를 했지만 신안 뭐 튤립 축제 같은 거 다 갈아엎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꽃들을. 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음이 아픈 것에 이제 그치지 않고 또 그 지역을 근간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그 생계 유지 차원은 얼마나 또 이렇게 고통스럽겠어요. 쉽게 말해서 그 경기를 통해서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재원을 마련하는 건데 그것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그 절망에 따르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종식시키자 하는 그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이렇게 다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러한 그 상황이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봄꽃 축제도 열릴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 전에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그러면 일단은 좀 우리가 좀 편익을 많이 보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연계해 줄 수 있는 행정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 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이미 나와 있는 뭐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MOU도 체결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전통시장 살리기 같은 그런 대책들을 이런 순간에 그러니까 그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유관기관들이 좀 나서서 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을 좀 해준다든지 네. 그 지역 특산물을 가지 않아도 좀 팔아줄 수 있다든지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당분간은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꽃은 못 보지만 네네.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 주변의 상권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 주변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음식점에 이렇게 뭐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네. 지자체에서 좀 연관해서 그걸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지역의 모든 부분에서 경제, 문화, 사회적인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변화들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 주변 상권, 특히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는 가장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응들이 어떤지 먼저 주민호 부장께서 뭐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및 매장 방문 기피로 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의 감소와 도소매업, 서비스, 또 음식, 숙박, 관광업 전반에 걸쳐 업황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9.2%가 감소했으며 업종별로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음식점 매출이 전년 대비 58.6%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매장의 경우 명품, 가전제품 등 이 다양한 품목들을 취급하고 있고 또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 또 배송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이런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이를 통해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이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언택트 소비가 늘면서 그동안 온라인 침투율이 낮았던 농축수산물, 또 음식물, 식료품 이런 거래가 크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재용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소상공인들과 소비자의 반응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그 피부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의 상권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유동인구의 움직임, 유동인구의 변화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사실 학교 앞 대학 상권은 1년간 비대면 수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학가 상권에 입점한 상인들의 힘든 시간을 우리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장년층의 유동이 많이 줄었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부담이 높은 중장년층들의 아마 움직임들이 많이 둔화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오랜 시간 외출보다는 짧은 시간 외출을 선호하는 트렌드로 우리가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목 상권, 우리 주변의 골목 상권은 그래도 조금 더 매출 감소가 좀 적은 편인데 뭐 대형 음식점이나 사람의 밀집도가 높은 그 중심 상권, 네. 우리가 말하는 뭐 핵심 상권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머물기가 좀 꺼려지니까 그쪽에 피해가 더 컸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뭐 이번 코로나 상황 뭐 예측하고 대응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워낙 달라지고 또 우리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지역 상권 보호 대비책을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무방비로 있기보다는 그래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손중호 회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도 예측 불허가능입니다. 이를테면 영국발 변이 코로나19가 또 확산된다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70%가 지금 넘었다고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안정성도 현재 안전이 검증된 단계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인류 사회 모든 것을 송두리째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경제활동 구조까지도 대대적인 그 지각 변동을 예상해야 마땅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어떻게 코로나19가 불어오는 우리 이 사회적 분야의 피치 못할 변화에 따른 지역상권 보호 대책은 시각을 정말 크게 넓혀서 이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경제정책 문제의 하나의 큰 대두가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상공인들도 정말 숨도 못 쉬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대형 온라인 업체들은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체들도 많아요. 네네. 이런 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지역 화폐 사용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상공인을 보호해주는 건 대표적인 정책인 건 맞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더 적극적이고 강범위한 보호 정책이 좀 필요하다. 네. 어떻게 하면 더 정말 그 강범위한 정책을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본 문제입니다. 우리 뭐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건 필수적으로 어떻게 좀 이제 무슨 뭐 개발을 해봐야 되겠죠. 네네. 공공 배달업 개발이든 뭐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이걸 홍보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그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필요한데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뭐 코로나19가 이후가 된다고 해도 또 다른 감염병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지역 상권 보호 대비에 대한 부분, 김태우 위원장께서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도 지역 상권, 골목 상권 이런 거 살리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획기적인 방안이 별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냥 반짝하고 그냥 매스컴이라든지 홍보하고 뭐 지역의 날, 그다음에 뭐 방문의 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이제 더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를 들면 코로나19까지 터져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려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살리지 못하면 완전히 이제 지역 경제나 지역 상권이 죽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1년 동안을 맞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역 상권이나 골목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히 각 유관기관에서 자료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손중호 상임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저도 이제 동조하는 게 뭐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한다든지 컨텐츠를 제작해서 지역 상권이라든지 골목 상권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 개발해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홍보하거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보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접촉할 수 있는 방안, 끈을 좀 마련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영세한 상인들에게 우리가 그걸 만들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역할은 반드시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별히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에서 주무 담당하시는 부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호황업종에 뭐였고 그 중에서도 사양업종에 뭐였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좀 세워주시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소상공인의 문제, 결국 그 소상공인도 시민이고요. 예, 소상공인의 문제가 곧 시민들의 삶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발벗고 우리가 광주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상생카드도 쓰면서 지역 상권에 대한 관심도 좀 갖고 하는 부분들, 물론 노력도 해주시고 계시지만 바로 시민들의 이런 참여가 굉장히 절실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재영 전문위원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요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변했죠.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은 아파트 문 앞에 놓인 아마 택배 물품일 겁니다. 네네. 모바일로 물건을 구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 우리가 그 대형마트 한 개가 개장될 때 3,000개의 자영사업자가 피해를 본다는 게 5년, 1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이 지금 활성화돼서 공룡 유통 재벌도 조정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그 공동체 정신과 뭐 상호 부조, 상생 정신, 착한 소비, 뭐 개념 소비, 뭐 이런 게 살아나지 않고 뭐 개인주의, 자유주의, 편리주의, 뭐 이런 쇼핑 태도가 뭐 우리가 횡행한다면 우리가 상권 회생에 참 먼 이야기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기본소득이네, 지역사랑 상품권이네, 온누리 상품권이네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완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달리 우리가 방법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손종우 회장께서도 뭐 덧붙여 주시죠.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현대사회는 분화가 가소가 되는 지금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생활 형태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또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에서도 소량 포장 분할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그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한 마케팅도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와 매력이 주목받는 시대를 우리는 이미 지금 살고 있다고 봐야 되죠. 기존의 가치가 아닌 새로운 가치가 비전을 제시하는 그 안목을 앞서가는, 즉 생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고방식에 지금 시대는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적응해서 연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코로나19의 어려움, 사실 그 여파가 이후에 계속 지속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더 빈 사무실이나 폐업, 임대를 붙여놓는 곳들을 더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지역 상권 지원책에 대한 제언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김태욱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정부가 이제 먼저 이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잖아요. 내놓고 있고 그러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눈이 또 강조하는데 한 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않는 효율적인 그런 이제 재정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그 대책을 주기에 소상공인들한테 주기에는 미약하다 하는 것이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자꾸 그 정부만을 바라보고는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부라고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까지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근본적으로
정부 재정이 넉넉하다 그러면은 이런 논란의 소지 없이 그때그때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이제 지원을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 논란을 빚고 또 여러 가지 토의를 거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 지원책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로 하지만 그때그때 이렇게 물줄기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방 시달려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신뢰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재정 상태, 그러니까 경영상의 재정 여건을 좀 완화해주는 여건인데 이미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뭐 광산구에서 뭐 코로나19 전개로 고통받는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 무담보 1% 희망대출 사업을 진행을 또 했었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틈새 전략으로 했고 광주 북구청에서도 이제 소상공인 특례 보증 협약 대출을 또 시행을 이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남구청에서도 뭐 특례 보증에 따른 이자 차액 보존율을 좀 낮춰주는 상향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뭐 조례안을 뭐 골목형 뭐 상점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해서 육성 방안을 좀 나름대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도 이미 경영기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또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또 관여를 하되 그렇지만 틈새 전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에서 일단 이런 금정적인 세제적인 지원이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좀 발견한다면 이런 틈새 전략으로 지역상권 지원책에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이재영 전문위원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작년 상하반기 저희 그 공단에서 그 폐업 지원 그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철거 지원을 200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작년 우리가 상반기 2020년 상반기에 123건의 신청자가 있었는데 하반기에 353건으로 2.87배가 상승했어요. 이 수치가 뭐 우리 폐업률을 100% 뭐랄까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그 상승세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금년 1, 2월 달에도 114건이 또 접수가 됐어요. 이게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1, 2월 달은 똑같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자영사업자도 일종의 그 자기 고용 노동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그 실업수당 제도나 또는 복지부에서 어떤 복지 지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업할 때 폐업자에 대한 복지 지원 제도 뭐 이런 것들이 고용과 그 노동과 복지의 칸막이를 좀 완화해서 어려움에 처한 자영사업자가 고용이나 노동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오늘 이 토론 시간도 그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오늘 또 함께 말씀들을 나눠봤고요. 각자 또 지역 상권 지원책에 대한 제언까지도 해주셨는데요. 자, 끝으로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거나 또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김태욱 위원장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이제까지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난 1년간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래서 이러한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면 방역을 위한 뭐 의료진이라든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 뭐 소득의 감소를 당하신 분들, 생계 위험에 처하신 분들, 취약계층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논의를 하였던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난 1년 동안 연이은 그 집합 금지라든지 제한 조치로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직면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길게만 여겨졌던 그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제 다가와 있습니다. 현실로 이제 곧 그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면서 새롭게 한 번 더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민옥 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매출 증대를 위한 광주형 공공배달앱을 구축 운영합니다. 현재 6%에서 12%까지 하는 민간 공공배달앱의 수수료를
2%로 현저하게 낮춰 이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줌과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10% 할인된 상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선택의 폭을 넓혀드렸으며 각종 이벤트와 프로모션 참여로 할인 쿠폰을 지급하여 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민간 사업자와 이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언택트 사업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우리 경제고용진흥원에서 4월 시범 운영 그리고 7월 정식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이 광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재영 전문위원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영 사업자 비중이 높다는 말씀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임차 사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외국이나 다른 나라는 그래도 자영업자 하면은 자기 공장이나 자기 가게에서 자기 노동력으로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형태의 자영사업자를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 공장, 자기 사업장을 가진 자기 사업자 비중이 10% 미만일 겁니다. 이런 임차 사업자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매우 취약한, 코로나에 매우 취약한 구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임차 사업자 비중을 낮추는 방향을 우리가 한번 국가적인 과제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자 제한법을 굉장히 사회주의 논리로 바라본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자 제한법은 너무너무 당연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상가 임대료를 저는 약간의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백화점에서 사실 매출 연동부 임대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걸보다 우리가 수수료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에 전혀 무관한 임대료 계산법은 저희 자영사업자에게 매우 혹독한 형벌과도 같은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나 대안을 상당히 혁신적으로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중호 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상인들이나 전 국민들은 가장 큰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를 빨리 해결 좀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그게 관건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방역 이걸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접종을 11월 중으로 모두 마무리 하겠다. 또 완성하겠다. 그래서 겨울을 맞이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예,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서 코로나19와 작별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준 건 사실입니다. 사실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잡아내고 지역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체계가 정말 만들어진다면은 정부의 약속대로 만들어진다면은 올 겨울 정말 따뜻하게 좀 맞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내년 봄에도 모두가 정말 그토록 바라는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찾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그런 얘기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 선수의 명언을 되새겨 보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현재로서는 끝나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 당국이 어떻게 이걸 해서 빨리 코로나와 작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빨리 지금 시급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전 국민의 또 우리 지역 경제 상인들 다 아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지금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소상공인의 위기와 대체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봤습니다.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또 희망으로 바뀌고 또 언젠가는 또 소비 심리도, 위축됐던 소비 심리도 되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